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댄 에리얼리 지음, 정지호 옮김, 부키에서 펴낸 루틴의 힘입니다. 루틴의 힘은 작심삼일의 덫에서 벗어나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루틴을 가지라고 조언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아주 작은 습관도 가져봤고 단순하게도 해봤고 명상에도 기대봤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고 일상과 업무와 학업은 달라진 게 없는 이들과 운동과 다이어트와 금연은 금방 포기하고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굳은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루틴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스티븐 킹, 김연아와 류현진, 워렌 버핏과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자신만의 루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인 99U는 댄 에리얼리, 세스 고딘, 그레첸 루빈, 칼 뉴포트 등 세계적인 아웃라이어 20인의 성공 습관과 루틴 철학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루틴의 힘은 독자들에게 최고의 변화를 선사하는 기분 좋은 반복의 힘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루틴의 힘, 댄 에리얼리 지음, 정지호 옮김. 1장. 인생의 뿌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루틴의 힘. 좋아하는 일일수록 자주 실천하라.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일했을 경우 단기간에 해낸 일은 과장하는 반면 장기간에 해낸 일은 오히려 과소평가한다. 성실한 작가인 동시에 영국의 우편책의 혁신에 공헌했던 19세기 소설가 앤서니 트롤럽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작은 분량의 작업이라도 매일매일 해낸다면 헤라클레스의 업적도 넘어설 수 있다. 빈도를 높여 자주 실천하는 습관은 비록 따분해 보일지언정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준다. 나는 작가로서 주말, 휴일, 휴가 등을 포함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다. 가끔 15분 정도로 짧게 일을 끝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꽤 긴 시간 동안 글을 쓰며 단 하루도 지피를 건너뛰지 않는다. 이렇게 일을 자주 하는 습관을 붙이면 독창성은 물론 성취도도 훨씬 높아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주 하면 시작이 수월해진다. 항상 시작이 문제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다. 도중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한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도중에 일에서 멀어질 새가 전혀 없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일도 이미 해놓은 일을 떠올리거나 본 궤도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 검토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기존 프로젝트가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다. 자주 하면 아이디어가 신선해진다. 당신의 마음이 일과 관련한 문제로 끊임없이 설렌다면 아이디어들 간의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일의 골몰에 있으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것 같은 짜릿한 느낌이 든다. 세상 전체가 전보다 재미있는 곳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소재를 미치도록 갈망하여 촉각을 곤두세울 때 비로소 아이디어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일에 계속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걸핏하면 슬럼프나 혼란에 빠지고 딴 것에 신경을 쓰거나 원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주 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일주일 동안의 결과물이 겨우 한 페이지, 블로그 포스팅 한 건,
스케치 하나라면 당연히 특출하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작업물의 질에 대해 조바심을 내게 된다. 아는 작가 중에 도무지 집필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막상 일을 하려고 노트북을 켜면 잘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내놓는 매주의 결과물에 불안해했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만큼은 아주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나는 매일 쓰기 때문에 나에게 하루치 정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다. 어떤 날은 일을 별로 하지 못한 채 끝나기도 한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분명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불안감이 사라진 덕분에 결과적으로 나는 일을 더욱 즐기게 되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거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시간은 충분하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되는 것이다. 자주 하면 창의력이 살아난다. 하고 싶어서든 그렇지 않든 일을 자주 하면 어쩔 수 없이 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내 경험에 의하면 진실은 정반대다. 최고의 작품은 생산물을 갈고 닦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창의성은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휘저을 때 솟아나며 풍부한 거품을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일에 계속 전념하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일하면 영감 역시 규칙적으로 번뜩인다. 자주 하면 자주 하는 습관이 붙는다. 일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에 들이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뭔가 해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적응하는 데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인 중에 화가와 결혼한 작가 한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부에게는 10분 법칙이 있어요. 잘 되는 날은 앉아서 10분 안에 뭔가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죠. 자주 하는 습관이 생기면 이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법도 터득할 수 있다. 자주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매일 일을 하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이뤄낼 가능성이 커진다. 매일 성과를 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음날 작업이 좀 더 수월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이다. 자신이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만큼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일을 해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발전과 함께 불안감이 사라지고 영감이 솟아난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는데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으면 불안과 절망감이 엄습한다. 일을 미룸으로써 발생한 불안감 때문에 도리어 일에 매진하지 못하는 것은 직업생활의 씁쓸한 아이러니다. 자주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직장이나 가정에 무거운 책무를 안고서 또 다른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 때 자주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프로젝트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고 끝없이 좌절하기보다는 매일 스스로 시간을 내라. 매일 조금씩 일을 진행하면서 수개월, 수년을 견디면 어느새 많은 일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물론 자주 하라고 해서 반드시 매일 하라는 뜻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성이다. 그러나 일하는 간격이 넓어질수록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대개 심오한 진리는 그 반대 역시 진리인 경우가 많다. 장기간에 걸쳐 자주 하기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때로는 극기 훈련처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강도 높게 일을 진행하는 방식도 큰 재미를 줄 수 있다. 유명 만화가인 스콧 맥클라우드는 저서 만화의 창작에서 이른바 24시간 만화 제작을 권장한다. 24시간 안에 24페이지짜리 만화책 전체를 그려요. 대본도 준비도 전혀 없이 말이죠. 일단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창의력이 막힌 사람들에게 효과가 상당히 좋은 충격요법이죠.
나는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때때로 대범하고 야심찬 조치를 취하는 편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때때로 적은 양 대신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루면 즐거운 에너지와 집중력이 샘솟는 게 느껴진다. 나는 자라면서 주워들은 교훈을 모아 어른의 비밀이라는 나만의 긴 목록을 만들어 두었다. 시작도 못 해본 일처럼 지루한 건 없다. 하루하루는 길지만 한 해 한 해는 짧다. 여행 가방에는 반드시 빈 공간을 많이 남겨둬라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비밀은 내가 매일 하는 일이 가끔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였다. 우리는 매일매일 고유한 상상력을 격조 높은 창작물로 구현해내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일해라. 인생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 세상의 요구와 자신의 야망 사이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와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넓은 중간 영역이 존재한다. 자칫하면 이 영역은 이메일과 회의, 다른 사람의 요구로 가득 차버려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여지가 전혀 남지 않게 된다. 위대한 소설, 모두의 눈길을 끄는 디자인, 판도를 뒤집는 소프트웨어, 혁신적 기업. 이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생각, 기술과 뚝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은 30분 전 고객이나 동료로부터 날아온 4통의 이메일만큼 다급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정작 이들의 요구사항은 몇 시간 혹은 며칠 후에 처리해도 될 일인데 말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내 답변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길 원치 않는다. 하루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이메일이 넘쳐나고 음성 메시지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며 지난번 회의의 후속 절차가 쌓여 있으면 우선 자잘한 것들을 정리하고 보자는 유혹이 생긴다. 일을 그때그때 해놓으면 집중하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다. 이런 일처리 방식의 문제점은 하루 중 황금 시간을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를 처리하면서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내일을 해야겠다 싶으면 어느새 오후 3시에서 4시다. 기운은 다 빠지고 두뇌 회전 속도는 느려진 상태다. 뭐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혼잣말로 위로한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이메일과 전화, 해야 할 일들이 쌓인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지는 요청에 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응적 업무에 허비하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절대로 창출해내지 못한다. 창의적 업무 먼저, 대응적 업무는 나중에. 업무 습관을 창의적 업무 먼저, 대응적 업무는 나중에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 중 일정 분량의 시간을 전화와 이메일에 신경을 끈 채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른 창의적 업무에 할당하라. 예전에 나는 형편없는 작가였다. 그러나 이처럼 작업 방식을 바꾼 후에는 생산적인 작가로 변모했다. 이제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몇 시간 동안 글을 쓰는 것이다. 가능하면 오전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이미 가장 중요한 일을 다 마친 상태가 된다. 돌이켜보면 내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이런 단순한 변화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도 매일 기고할 칼럼, 블로그 글, 책 원고 등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으면 어김없이 내 답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요구가 줄지어 있다. 나로서도 거기에 관심을 끄기란 쉽지 않고, 특히 2시간 전에 이메일 보냈잖아요 라며 따지는 전화를 받으면 여전히 곤혹스럽다. 간단히 말해 이 업무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와 이들이 가하는 압력에 배짱으로 버티는 것이다.
단 1시간이라도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의지력이 필요하다. 찝찝하기도 하고 이따금 사람들의 화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이메일에 답장하느라 꿈을 포기하느니 사소한 일로 몇몇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더 낫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프로답다는 망상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갉아먹게 된다. 어떻게 루틴을 형성해야 하는가? 물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질구레한 일은 무시하라는 말은 지당하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라. 누구에게나 창의적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특히 좋은 특정 시간대가 있다. 우리 몸의 각성 및 정신적 민첩성에 관한 생체 리듬 덕분이다. 하루 중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때를 관찰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창의적 업무에 할애하라. 가능하다면 이 시간에는 약속을 잡지 마라. 또한 반복적인 잡무에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창의적 자극제를 활용하라. 동일한 도구나 상황, 배경음악 등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연상작용을 통해 자신이 창의적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점을 인식하게끔 하라. 소설가 스티븐 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의 사례를 소개해본다. 저는 자리에 앉아 글을 쓸 때면 늘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나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리에 앉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죠.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30분간입니다. 비타민을 하나를 먹고 음악을 튼 다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신문 역시 같은 위치에 잘 놓아두죠. 이런 일을 매일매일 같은 방식으로 해나가는 목적은 제 마음에 대고 자, 이제 곧 꿈을 꿀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려는 겁니다. 할 일 목록의 증가에 주의하라. 하루의 할 일 목록에 제한을 두어라. 가로 세로 7, 8cm짜리 포스트잇이면 족하다. 할 일 목록을 이 정도 크기의 종이에 다 적지 못한다면 하루 동안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해낼 것인가? 목록의 계획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일은 결코 끝나지 않고 일할 의욕은 곤두박질친다. 대부분의 일은 내일 해도 된다. 그러니 그냥 두어라. 약속을 기록해둬라. 자신과의 약속이든 남과의 약속이든 모든 약속을 잊어버릴 수 없는 곳에 습관적으로 기록하라. 이렇게 하면 어떤 요청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모든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면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일상의 틀을 단단하게 짜라. 혼자 일하는 경우라 해도 하루 일과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하라. 창의적 업무, 회의, 소통, 관리 업무 등 작업 성격이 다르면 시간대도 다르게 할당하라. 이렇게 철저하게 시간틀을 짜두면 필요 이상으로 작업 시간이 길어져 다른 중요한 일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일 중독에서 탈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일 중독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비생산적이다. 사람마다 효율적인 일상의 모습은 각기 다르다. 자기 능력과 성향에 따른 맞춤식이어야 루틴의 효과가 배가 된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한 탄탄한 루틴 형성법을 직접 실험해보고 어떤 조합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데 가장 좋은지 살펴라. 매일의 스케줄이 단조로운 일상이 아닌 창의적인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효과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일상에도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 제크는 대형 기획사에서 일하는 광고 제작 감독이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내게 들려준 그의 일상은 내가 평소에 만나는 관리자나 리더의 전형적인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크의 알람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울린다. 보통 6시간에서 6시간 30분 정도를 자지만 전혀 개운치 않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아두었던 아이폰을 들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다. 밤새 시급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 때문이란다. 그러나 실상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크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헬스장에 가려고 하지만 출장이 잦고 집에 있을 때는 피곤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다. 오전 7시 30분경 회사에 도착한 제크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이메일을 확인한다. 이쯤이면 평균적으로 25개 이상의 새 메일이 들어와 있다. 이른 아침 회의가 잡혀있지 않으면 보통 1시간 이상 꼼짝하지 않고 온라인에 접속해 있기도 한다. 제크의 하루는 대부분 회의로 가득하다. 중간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연달아 잡혀있다. 그러니 바로 직전 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불이 나게 달려가기 일쑤다. 점심은 그야말로 쑤셔넣는 수준이다. 보통 간이식당에서 음식을 사와 책상에 앉아 먹으면서 일한다. 오후 2, 3시쯤 되면 전날 밤에 몇 시간이나 잤는지에 따라 제크의 몸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의 회사 분위기상 잠깐이라도 낮잠을 자는 건 생각할 수도 없다. 대신 빨리 기운을 되찾기 위해 누군가 먹다 남긴 생일 케이크 한 조각을 몰래 먹거나 스니커즈 초코바를 사러 자판기로 뛰어간다. 그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뒤로 미루곤 한다. 그러나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그 일을 처리할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다. 기운이 남아있다고 해도 끝내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 다른 일을 할 여유를 찾기 어렵다. 드디어 어려운 과제를 하려고 들면 대개 저녁 7시 30분이나 8시경이고 에너지가 전부 바닥난 상태다. 제크는 저녁을 먹은 후 오전에 미뤄둔 일을 처리해보려고 하지만 대개는 그저 다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며 하루를 마친다. 어쨌거나 대체적으로 그는 필요 이상으로 늦게 잠자리에 든다. 제크의 사례는 여러분의 경험과 얼마나 비슷한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무엇보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지금 이대로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역량은 한정돼 있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처리해야 할 요구사항이 우리의 역량을 초과하여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역량을 자기 기술과 재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연료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대부분은 그동안 역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갈수록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복잡성이 심해짐에 따라 우리를 향해 더 많은 정보와 요구사항이 더 빠르고 무자비하게 몰려오고 있다. 인간은 컴퓨터와 달리 오랜 시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작동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회복하면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우리 두뇌는 고주파와 저주파 운동을 번갈아 한다. 심장 박동수도 일정하지 않다. 우리 폐 역시 필요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한다. 숨을 잘 들이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실 숨을 더 깊이 내쉬면 내쉴수록 더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일직선으로 내달리면서 하루 종일 에너지 비축분을 태워 없애기만 한다. 저축은 하지 않으면서 은행 계좌에서 계속 돈을 빼쓰는 것과 같다. 일정 시점이 되면 우리는 결국 파산하고 만다. 다행인 건 우리가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능숙하게 에너지를 관리하면 좀 더 지속적으로 한층 수준 높게, 그것도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방법을 2가지 중요한 과학 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수면이 음식 섭취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 다만 몸무게를 좀 잃게 될 뿐이다.
하지만 단 이틀이라도 잠을 안 자면 완전히 망가진다. 이런데도 우리는 1시간의 수면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그 1시간만큼 생산성이 더 올라갈 거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실상은 수면이 아주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의 인지 능력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매우 짧은 수면을 취하고도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일부의 얘기는 보통 미신에 불과하다. 인구 40명당 한 사람, 전체 인구의 2.5% 미만의 사람만 하루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고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두 번째 중요한 연구 결과는 우리 신체는 주기적 리듬을 따른다는 것이다. 즉, 우리 몸은 90분 주기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역량 한계점에 도달한다. 커피나 설탕에 의존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서 90분 이상 자신을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생리적으로 필요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무시하는 셈이다. 결국 그렇게 한계점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당신의 루틴에는 회복이 필요하다. 평소의 작업 습관과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것, 즉 처리할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일의 효율성과 지속성 모두를 위해 회복을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제크의 경우 변화를 꾀한 첫 번째 요소는 수면 루틴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때때로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할 마땅한 이유는 전혀 없었다. 새벽 5시 30분 기상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일찍 하루를 시작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항상 해오던 습관일 뿐이었다. 대신 그는 밤 11시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아무리 늦어도 11시 30분에는 불을 껐다. 기상시간도 6시 30분으로 1시간 늦춰서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했다. 예전처럼 집에서 정신없이 뛰쳐나가는 대신 그는 이제 아내와 2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다. 잠도 충분히 잤고 가족과도 시간을 보냈으니 집을 나설 때 훨씬 기분이 좋다. 제크는 오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며 대개 동료와 업무 외의 잡담을 나눴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오전 내내 에너지가 좀 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반응적으로 일을 처리하던 경향도 줄었다. 그는 힘든 회의를 끝내고 나면 회의 때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상대에게 이메일을 퍼붓곤 했는데 그 내용은 10중 8구 부정적이어서 결국 역효과를 불러오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휴식을 가지면서 그런 충동을 억누를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제크는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밖에서 산책할 시간을 가진다. 유혹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은 책상에 두고 나간다. 그는 걸으면서 재충전할 기회도 얻지만 무엇보다 오전에 있었던 회의와 머릿속을 채운 다른 사안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처음에는 일도 늦게 시작하고 점심시간이면 산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성과가 줄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반대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하루 동안 좀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크는 어떤 일을 먼저 착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전보다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전에 그는 이미 지친 상태로 일터에 도착한 뒤 본능적으로 단순한 일을 처리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 그러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마음이 뿌듯해졌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당분을 과하게 섭취해 흥분 상태가 되는 슈거 하이와 동일한 현상이었다. 단순한 일을 여러 개 처리하고 나면 만족스러웠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제 제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처리한다. 그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기는 과제에 60에서 90분 동안 집중한다. 이런 건 제가 리더로서 해야 했던 일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인다. 하지만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제크가 모든 방법을 제대로 깨우치고 터득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나 여행을 갔을 때는 집에서 평소 실천했던 의례적 습관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면 원래의 루틴을 회복하느라 상당히 고생한다. 그러나 제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하루 중 회복 시간을 확보할 때, 즉 올바른 생활 리듬을 확립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더 잘 풀린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